있는데요. 여러 수사 현장을 거치면서 진정한 경찰로 재탄생한 주인공이십니다. 국민의 경찰 류삼영 인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3호 영입 3영입니다. 국민의 경찰입니다. 저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녹을 제거하는 깡깡이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산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번만 남겨놓고 3, 4번은 스웨덴에 입양을 하기로 하면서 입양기관에 보낸 그런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러 오는 그 당일날 어머니께서 우리를 데리고 잠시 피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입양을 보낸 할머니께서 매일 울음으로 자식 보고 싶다는 그걸 보시고,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해서 제가 입양을 안 갔더랬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이번에 셋째 아들로 다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찰 35년 생활의 대부분을 수사 형사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20년 전에 여기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1년 재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급한 사건 중에 이제 재미있고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는 조직폭력배 사건입니다. 제가 몸이 좀 왜소해 보이지만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으로 유명한 부산의 폭력조직 23개 수백 명을 관리하고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 두 번째 사상 여중생 강간살인 사건, 일명 김길태 사건이라고 우리 경찰 77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10개 중에 10번째 사건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기자들이 여기 다 왔고, 부산 사상 덕포동에 다 왔고, 부산의 1만 경찰들이 전부 다 서장들이 지휘를 해서 요 덕포동 일대를 수색을 해서 피해자 여중생의 시신을 수색을 했는데, 보시는 조장소의 물탱크 안에 엄밀하게 이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인데, 한 달 동안 집에를 못 가고 수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이스피싱인데요. 저는 부산지방청 반부패 수사대장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오는 거는 놔두고 전화 온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제가 발견한 방법은 112에 신고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받아서 실패한 시도한 신고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다음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1100건 정도를 줄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700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30%를 예방하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를 그 다음날 통화정지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법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전국에 있는 112 신고 전화번호를 부산에서 받아서 그 다음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 오고 난 뒤에는 그게 중단이 됐어요. 이게 너무 위험하고 책임질 소재가 많다, 이래서 더는 못합니다. 경찰청에서 못해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가면 이거를 보장하는 보이스피싱 번호를 바로 통화정지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5만 건 통화정지를 시키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 되면 영원히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보복에 반발해서 이 명예퇴직을 포기하고 1년 반, 정년 1년 반을 남겨놓고 이렇게 사표를 쓰면서 이 경찰 조직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경제는 완전히 폭망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인데 25년 만에 IMF 등 특별한 외부 변수 없이 이렇게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국민들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적대화해서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하고 외국에서는 언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치안은 어떻습니까? 치안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오송 참사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경찰을 건드려 놔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 한마디로 총체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의 주범은 누구냐? 누굽니까? 술이 취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윤석열 검사 정권의 무능과 이 무도함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안정과 안심 그리고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이 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해법은 윤석열 검사 독재를 심판하고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누구냐? 저는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경찰인데 경찰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경찰의 위기가 발생하는 30년 만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잘 발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경찰을 정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경찰국을 설치한 겁니다. 이 경찰이 30년 만에 위기에 대응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경찰의 위기에 대응한 사람이 이지연 경무관도 계시고 우리 경찰서장입니다. 올해 1월 2일 가덕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의 현장 상황에서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한 것도 나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자로서 대한민국의 위기도 해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해낼 위기 관리자로 저를 이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왜 정치를 시작했느냐? 잘못된 정치가 우리 경찰을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경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그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폐지하는 폐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국민 서민들의 돈을 중국으로 빼가는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건전할 자신이 있는데 그 법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로만 구호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행동을 여러 영입 인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징계로도 꺾을 수 없었던 우리 유상영 이제 이 신령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IMF 시절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한 축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세종시 출범을 이끌어내신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행정 전문가이십니다. 영입 이제 16호 행정의 달인 이재관 인재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에서 가장 가까운 그 현장에서 30년간 일해온 영입인재 16호 이재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기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도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 한번 풀기 위해서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적었거든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만 먼저 한번 해주시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제대로 해야겠죠? 관용은 없습니다. 네, 정말 서지는데요. 관용은 없습니다. 무능정부 이제는 끝장냅시다. 저는 천안에 농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장을 오래 보신 그 부친 덕에 마을 직원이 동네를 자주 방문하시고 또 마을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행정가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1988년 32회 행정고시로 저는 그 공직에 입문한 뒤에 보령시, 또 고향인 천안시,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 그리고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실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차관급인 소총심사위원장까지 30년간 공직에서 소명을 다해온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직 출신 행정가가 무슨 인재역입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가시면 여러분 고운동, 아름동, 또 어진동 이런 아름다운 그 한글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발족에 대해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명동 명칭을 한글로 명명하는 등의 어떤 혁신적 접근으로 해서 세종시 출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 청사관리본부장 시절입니다. 청사본부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큰 규모의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이 옥상 정원을 국민에게 개방을 해서 당시에 정말로 뜨거운 그러한 그 관심과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실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한참 전인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한번 전문 개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32년 만인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는 그러한 정책적 역량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끄러운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1995년 YS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YS 정부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1월에 잘 아시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민자당의 그 독주에 맞서서 당시 평민당 총재이셨던 김대중 총재께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내각제 포기, 그리고 안기부와 보안사의 정치사찰 중단 등을 요구했죠. 이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단실할 수 없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가 바로 지방자치의 실시였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그러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렇듯이 목숨을 건 투쟁과 그러한 민주화의 어떤 그 산물인 것입니다. 아주 값진 성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과 자치는 어디 가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수도권과 관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서울 메가시티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인근 자치단체를 편입을 해서 편입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수도권이 11.8%거든요. 거기에 인구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몸부림이 가엾기만 합니다. 원래 메가시티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부산, 울산, 경남,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그 시작입니다. 주민자치 표준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의 그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을 공무원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의 그 가치와 그 존재의 의미를 과연 아는 것인지 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어떤 그 간섭, 또 그 간섭과 또 피해의식은 어제물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부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간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잘 아실 겁니다. 재량권이 제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목적은 떨어지고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그 본질 갈등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아젠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배분 문제, 자원의 배분 문제, 이런 그 국가 지방 분권론이라고 하는 시각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 참여,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서 행정 수요는 계속 세분화가 됩니다. 행정 사각지대의 우려는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공무원의 조직과 예산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골목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여러분, 그 지역 주민인 것입니다. 골목 현안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을 해서 지역 공동체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행정구역과 또 실제 생활하는 권역이 지금 다른 게 계속 다른 그런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치단체가 주민 총의에 따라서 특색 있게 개성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부합을 하지만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자치는 중앙정치의 독선과 포퓰리즘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방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방을 알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주민자치, 주민자치권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요, 수도권만 점점 더 키우는 편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관 이재님께서요, 앞장서서 지방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행정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1부 마지막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 입시 제도 개선, 그리고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 혁신을 넘어선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영입인재 19호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 김상우 인재를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향 같은 친구가 되고파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에 응답한 영입인재 19호 김상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힘납니다. 네,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 영상 한 편 보고 가실게요. 소리가 철을 말한다. 쉿, 레가리. 예, 혹시 이 광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조금 연식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시대를 돌려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안동이나 경북 북부 지역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죠. 예, 참고로 저는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신천에서 물놀이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대봉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오성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거쳐서 서울에서 대학원 직장으로 한 4년 생활하다가 지금은 경북 안동에서 대학 교편을 30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TK의 적통, 대구 경북이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강윤국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미 위원장님이 경북에 이제 영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절반은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까 혹시 상품 못 받으신 분들 지금 기회가 되니까 아주 순발력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네네네. 예. 네, 빙고 정답입니다. 예, 적극 도우미. 예.
안동을 상징하는 하이탈 펜던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연관되는 숫자가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율. 빙고! 사실은 가장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희망사항인데 실제 조금 다른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를 낳겠다와 낳지 않겠다에 아이를 낳겠다와 낳지 진짜 그래 되면 심각해지는데요. 우리 집구석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청년과 노인비율.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와우! 빙고! 맞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이 12.8%. 수도권 외에 지방이 87.2%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은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럼? 우리 앞에 손 드신 분. 와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12.8%가 국토 면적이고 지방이 87.2%인데 인구는 어떻게 되죠? 수도권이 더 많이 2,60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2,579만 명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 혹시 빨간색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싫어하시죠? 우리 국토가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옐로우에서 레드로 지금 가고 있는 안타까운 지방 소멸의 현 주소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슨 색깔로 바꿔야 될까요? 파란색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이와 같이 바꾸는데 어디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또 지역은 어디가요? 대구, 경북 함께 가야 될 거랍니다. 어디요? 대전, 안동.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뭔지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세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 그죠? 이거는 인구 감소에 너무나 많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실제로 심각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수도권에 집중으로 해서 인구가 순유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청년들의 순유출이 큽니다. 참고로 제가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 경북 지역은 매년 12,0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균형발전 예산이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필생의 역점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오히려 수도권에 가다 투입되었던 사실이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두 자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남기면서 얘들아 우리 내가 떠나고 나거든 둘이가 같이 형제 골고루 이거 잘 유용하게 잘 쓰면서 살기 바란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가셨는데 형님이 힘이 세고 잘 사는데도 형님이 욕심을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요. 동생은 여전히 힘이 없고 더 힘있는 게 마찬 이런 맥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원인을 진단했으니까 처방을 내려봐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구, 교육, 일자리. 물론 요건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길면 여러분 지루하였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런 처방을 내서 제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라고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뭔가 활동을 했는데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제가 한 활동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참 우리 사회에 중요한데요. 특히 안동과 같은 곳은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역사문화는 잘 보존해야 되겠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먹고 살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해서 그 어떤 인력도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적극 참여하고 활동했었고요. 두 번째, 제가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교육 이런 걸 열심히 했고요. 세 번째, 여러분 도시재생이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점점 지금 구도심이 쇠퇴되고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고, 주민이 주도한다는 사업에 제가 꼽혀가지고 그 주민들과 열심히 안동에서 활동했고요. 이를테면 안동의 고려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함께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자격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책 아젠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이거 무슨 얘기냐? 역시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먹거리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좀 더 건강 음식 같은 걸 잘 만들어서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산업도 발전하겠죠. 고령 친화 산업은 보통 9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골고루 특화시켜서 균형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터치 산업입니다. 여러분 하이테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이터치라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만지는 것. 예를 들면 요즘같이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돌봄 산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지방대학 복권 피는 순수로 망한다고 했죠.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서 인재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공약을 내놓으셨죠. 정말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말 이 노래를 제가 틀어야 될지 이 안타까운 현실이 왔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다시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 한번 힘차게 듣거나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지방이 되도록 우리 인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사구 인재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